안녕하세요. 4주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내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중개계약 했었고요. 중개계약은 일반 중개계약이 있었고 전속 중개계약이 있었는데, 전속 중개계약은 특정한 개업공개사에 하나여 중개를 일임하는 중개계약이 전속 중개계약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 있었는데,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개업공개사 상호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입니다. 개업공개사 상호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고요. 그 다음에 확인 설명 의무, 계약서 작성 의무,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정 설정 의무, 그 다음에 하면 안 되는 금지행위 했었고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제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중개보수, 그리고 포상금, 수수료, 협회, 지도감독 이런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는 내용도 지도감독에서 4문제, 중개보수 2문제, 포상금 1문제, 협회 1문제에서 8문제 정도 출제되는 파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 212페이지 붙어 있는데요. 중개보수를 옛날에는 복비라고 부르다가 수수료라고 부르다가 2014년부터는 중개보수로 바꿨습니다. 이름을. 공신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자, 중개보수 발생 시기는 중개계약시입니다. 우리 집 팔아주세요, 사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러면 팔아주면 중개보수 줄 겁니까 안 줄 겁니까 이런 말을 안 해도 당연히 발생은 합니다. 다만 실제 받는 것은 거래계약이 성사되어야만, 중개 완성이 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계약 성립을 정지조건부로 중개 의뢰 시에 발생은 합니다. 그런데 소멸되는 것은 개업공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그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에는 소멸합니다. 그러면 개업공개사의 고의, 과실 없이 거래 당사자의 이행지체로 계약이 깨졌다 하더라도 중개보수는 지급해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중개보수의 범위 및 한도인데요. 주택의 경우에는 매매는 0.9% 범위 내에서,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최대 0.6%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그런데 범위 내에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 협의라는 말이 참 바람직하지 않죠. 깎는 것만 가능하고 더 받는 것은 안 됩니다. 협의가. 자, 그 다음에 주택 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데, 단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는 1000분의 5, 0.5%, 임대차는 0.4%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고요. 85제곱미터 초과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주택 외의 중개상물인 경우에는 1000분의 9 범위 내에서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는 깎는 것만 협의가 가능하고 더 받는 건 안 됩니다. 더 받으면, 초과해서 받으면 위반입니다. 자, 중개보수의 적용 기준인데요. 거래금액에다가 요율을 곱합니다. 거래금액이 1억인데 요율이 만약에 상가라면 0.9%를 곱하면은 90만 원 받을 수 있겠죠. 만약 한도액이 있다면 한도액 범위 내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액이 있다면 한도액 범위 내에서만 받을 수 있고요. 중개보수는 거래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중개보수가 100만 원이면 매도인 100만 원, 매수인 100만 원 각각 받아도 된다. 각각 받아도 되는데 판례에 하면 복비는 깎아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매수인이 깎아달라 해가지고 매도인이 두 사람 걸 다 지급했다 하더라도 법령 위반은 아니다. 개업공개사 입장에서는 어차피 합해서 200만 원 받을 걸 한 사람한테 200 받아도 위반은 아니다. 나머지를 안 받았다면 판례가 그렇습니다. 겸용주택,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전부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를 적용하고요. 지급 시기는 당사자 약정이고, 약정이 없을 때에는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때 중개보수를 지급합니다. 중개보수 외에
법정 보수가 100만 원인데 부가가치세 10%에서 110만 원 받아도 위반은 아니다. 중개보수 초과 지급은 아니다. 중개보수가 100만 원인데 복비는 더블로 주겠습니다. 더블로 주겠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200만 원 주기로 약속해놓고 또 나중에 가서 딴소리하고 100만 원 초과된 거 못 주겠다 해도 됩니다.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그렇죠. 민법에 무효인 법률행위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초과 약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무효입니다. 당사자 약정을 했다 하더라도 초과 부분은 전부 무효가 아니라 민법에서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전부 무효는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동일한 중개사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합니다. 즉, 집 팔고 그 자리에 세입자로 눌러 산다 하더라도, 매매계약, 임대차계약이 동시에 일어났다 하더라도 매매에 대한 거 한 번밖에 못 받는다고요. 집 팔고 그 자리에 세입자로 눌러 사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는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 한 번만 적용한다. 자, 매매대금은 매매인 경우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단 분양권의 경우에는 분양가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주고받는 돈입니다. 계약금만 들어간 상태에서 거래한다면 계약금에다가 프리미엄까지 합산하고, 중도금이 지급됐다면 중도금까지만 합산한다고요. 실제 주고받는 돈, 물론 중도금이 은행 대출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지급되기는 됐잖아요. 그것도 포함됩니다. 교환인 경우에는 중개 보수가 큰 게 아니라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합니다.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한다. 그 다음에 임대차인 경우에는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100을 하는 게 아니라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70을 한다는 것. 5천만 원 이하가 아니라 미만입니다. 미만. 5천만 원 미만인 경우는 곱하기 70을 한다는 것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실비는 실제 들어간 돈이 실비입니다. 실제 들어간 돈.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 즉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하는 데 들어가는 실비, 누가 부담하느냐면 권리를 이전하는 의뢰인이 부담합니다. 매도인이. 근데 현실적으로는 실무적으로 보면 누가 부담해요?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하는데 손님한테 달라고 하는 사람 거의 없죠. 현실적으로는 거의 개업공개사님들이 부담하고, 제가 옛날에 할 때는 법무사들이 대줬어요. 근데 코로나 이후로는 법무사들도 안 대준다더라고. 그냥 거래가 활발하게 안 일어나니까. 법무사가 왜 대주냐고요? 법무사들이 대주는 이유는 법무사들이 그 등기 대행하면은 한 30만 원 넘게 남아요. 개업공개사한테 한 2, 30만 원 떼줘요. 또 법무사들이. 우리 뭐 채권 할인하고 뭐하고 한다 해가지고 법무사들이 돈 달라면, 일반 손님들은 법무사가 돈 달라고 하면 어디 쓰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주거든요. 거기서 남겨 먹는다고요. 한 개업공개사한테 소개하면 한 30만 원씩 20만 원씩 주고 이렇게 해요. 저도 지금 법무법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대행해 주는데 공짜로 해준다더라고. 이게 이배협하고 그게 정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그래서 제가 법무법인, 세상에 공짜는 없는데 공짜로 해준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왜 공짜로 해주냐 물어보니까, 사실은 공짜가 아니고 은행한테 돈을 받는데 은행의 대출 커미션을 0.3% 정도 받기 때문에, 제가 1억 대출했으면 30만 원, 2억 했으면 60만 원 은행한테 받는데요. 법무사가, 변호사가. 요즘은 변호사들도 법무사 업무를 대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왜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매도인이 이게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비용을 내야 되냐 하면은, 민법에서 보면은 매매계약은 민법에서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으면 이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고 쌍무계약은 동시 이행관계에 있습니다. 쌍무라는 건 쌍방의 의무가 서로 대가적 관계에 있다는 이야기죠. 그 잔금 치르는 거하고 잔금 치르는 돈 주는 거하고 등기 넘겨주는 게 동시 이행관계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동시행을 못하고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만 받고 잔금을 치르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매수인이 불리하다고 매수인이 더 빨리 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인이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받아가지고, 자, 권리관계 깨끗합니다. 동시행을 한다는 말은
완전한 소유권을 넘겨주고 잔금 받는 게 동시행위거든요. 가압류 이런 게 있으면 다 말소한 상태에서 소유권을 넘겨주는 게 동시행위라고요. 그럼 매도인이 자, 나 등기부 깨끗합니다. 다 말소했습니다. 이거 떼가지고 보여줄 의무가 있다고요. 그래서 매도인 내야 돼요. 돈을. 이론적으로는. 시험에 나오면 헷갈리는 게 현실적으로는 거의 개업공개사들이 내고 손님한테 달라 소리를 안 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틀리기 쉬워요. 자, 암기 프린터 52번. 암기 프린터 52번에 15번, 16번 한번 보세요. 암기 프린터 15번, 16번에 보면 암기 프린터 15번에 보니까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이전 의뢰인, 매도인, 임대인이 낸다고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비용은. 근데 암기 프린터 16번에 보니까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와 관련된 비용은 취득 의뢰인이 낸다. 계약금 예치 권고가 뭐예요? 매도인이 돈을 줘야 되는데 매도인이 떼먹고 등기 안 넘겨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융기관 등에 예치를 해놓는다고 얘기해. 예치를 해놓으면 이제 매도인이 확실하게 소유권을 넘겨준 장치를 마련한 후에 돈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매도인이 돈을 받으려면 반환 보증서를 예치 명의자에게 제시하고 예치된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어요. 즉 보증보험회사의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끊어다가 예치 명의자에게 제시하고 예치된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환보증서, 즉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끊어주려면 위험보험료를 받는다고. 서울보증보험회사에서. 누구 때문에 예치하는 거예요? 매수인이 자기 돈 떼일까 봐 예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비용은, 수수료는 매수인이 부담해야 된다고요.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 이게 미국에서는 에스크로우 제도라고 해서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시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생소한 느낌이 들 수는 있습니다. 옛날에는 부동산 학개론 시험에 출제되는데 지금은 학개론 표준 목차에서 제외됐고요.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와 관련되는 비용은 취득 의뢰인이 부담을 한다. 실비는 계약 성립과 상관없이 약정으로 정하는 시기, 계약 성립 안 돼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중개보수는 계약이 성립되어야 참여중개, 이게 이제 중개보수인데 이거는 계약 성립되어야 받고 집을 100번 보여줘도 계약 성사 못 시키면 한 푼도 못 받죠. 그래서 국가권익위원회에서는 실제 집을 100번 보여줬으면 최저임금 수준 정도 그 투자한 시간만큼은 돈을 받아도 된다. 그렇게 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좀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업에서 손님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방 구하려고 물어보면 뭐부터 물어봐야 돼요? 이사 날짜 언제 정해졌는데 이거부터 물어봐야 돼. 이사 날짜도 안 정해진 사람이 방 구해요, 안 구해요? 임대차가 더 어려워요. 매매는 그냥 팔 수 있지만, 살 수 있지만 임대차인 경우는 그 딱 날짜가 맞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살고 있는 보증금 빼가지고 또 새로 들어가려면 그 이사 날짜가 딱 맞아야 된다고. 그 여러분들이 손님 와서 방 구하려고요, 세입자로 방 구하려고 하면 이사 날짜는 언젠데요? 물어보면 말 못하거든. 아직 안 정해졌는데요. 좀 시세 좀 알아보려고요. 이러면 지금 알아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실제 할 때 또 시세가 어떻게 변동될지 모르니까 하고 보여주지 않는 게 더 바람직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모르고 무조건 보여주는데 한 10군데 보여주고 나니까 처음 봤던 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처음 봤던 거 한 번 더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헷갈려가지고. 그럼 많이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한두 군데만 딱 보여주고, 그럼 보여줄 때 좋은 거부터 보여줘야 돼요? 안 좋은 거부터 보여줘야 돼요? 안 좋은 거부터 보여줘야 돼요. 좋은 거 보여주고 안 한다고 하면 더 이상 보여줄 게 없잖아요. 그 선보러 갈 때 여동생 데려가야 돼요? 언니 데려가야 돼요? 아니요, 언니면 여자겠죠. 언니 데려가야 되겠죠. 여동생 데려가면 여동생하고 하려고 한다고. 좋은 거 먼저 보여주면 안 좋은 거부터 보여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중개보수는 약정인데, 그 중개보수는 계약 시에 미리 주면 받아도 불법은 아니에요. 미리 받아도. 개업공개사 입장에서는 미리 받는 게 좋겠죠. 그 손님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잔금 치를 때 주는 게 좋겠죠. 그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때 잔금 치를 때 중개보수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권리금 제외,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권리금에 대해서는
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예, 권리금은 중개 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 보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즉 최대 중개 보수는 최대 0.9%밖에 못 받잖아요. 근데 권리금은 중개 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10% 받아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안 받아도 상관없고, 중개 보수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권리금 알선 수수료는 중개 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10% 받아 먹어도 불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물론 중개 보수가 아니니까 개업 공개사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반인도 무등록 중개업자도 권리금 알선하고는 알선 수수료 받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받아도 불법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중개보수 다시 한번 정리하고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개보수. 시험에 이때까지 나왔던 게 중개보수 청구권 발생은 중개계약 시, 행사하는 것은 거래계약이 성립되어야 되고요. 개업공개사의 고의가실 없이 무효 취소 해제돼도 중개보수 받을 수 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전부 다 개업공개사 네가 잘못했잖아, 확인설명 잘못했잖아, 그래서 계약 깬다 이렇게 해가지고 현실적으로는 안 주려고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근데 이론적으로 시험에 나오면 받을 수도 있다. 자, 중개보수 요율이 주택하고 주택 외가 다르다. 주택은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 주택 외는 국토교통부령이다. 주택 외는 국토교통부령에 매매든 임대차든 모두 0.9% 범위 내에서 당사자 협의인데, 주택은 매매는 0.7, 임대차는 0.6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또 당사자 협의다. 만약 여러분이 손님 입장이라면 무조건 중개보수 깎자고 해야 되겠죠. 다른 중개업소는 깎아준다고 하던데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업공개사 입장에서는 무조건 다 많이 달라고 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주택 외는 0.9%입니다. 중개보수는 거래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전부 주택에 대한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보수 초과 약정은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이고요. 동일한 중개사물에 대해서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만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권의 경우에는 분양가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주고받는 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프리미엄까지 합산합니다. 임대차인 경우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하는데, 단 이렇게 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 나오면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70을 한다는 것. 중개보수는 거래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는데, 실비는 권리를 이전하려는 의뢰인에게만 받습니다. 실비는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계약금 등의 예치공고제도와 관련된 실비는 매수 임차 의뢰인한테 받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